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반농담이지만은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냐면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상황에서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같은 고민,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밖으론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요.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고요. 저는 근데 그 선택 어떻게 황교안 대표는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비슷한 결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 지점에서 제가 그래서 장도연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움직임보다는 제가 알고 왜 그 판에 들어가냐, 제가 유승민 대표랑 정치한 게 얼마인데, 그런 생각을 이제. 정확한 우리 대표님은 왜 그 쌍특검 처음 공조 나왔을 때 초기와 장 대표의 단식 이후에 지금의 조금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 이유에 대한 진단이나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이. 뭐 되게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요. 그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극소수로 1당 2당의 당대표를 해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정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도 어린 나이에 느껴봤을 정서인데,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대표님, 다음은 당신입니다. 그거를 거의 밥 먹으면 계속 듣습니다. 이런 데서는 안 듣고요. 둘이 만나 밥 먹자면 맨날 합니다. 그럼 세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 유혹에 빠져듭니다. 저는 뭐 그때 36살이었으니까 제가 40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그런 걸 꿈꿀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아마 이것은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공이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하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예전에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저는 그런데 공교롭게 정치를 유승민 대표랑 같이 했었기 때문에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그럼 전략 1은 당연하죠. 유승민 빼고 다 공천 준다고 하는 거죠. 지금 대입하면요, 저 안 만나고 천하람하고 이종욱 만나가지고 계속 공천 준다 하면 돼요. 너무 뻔히 보이는 거. 그건 이제,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소멸 전략이죠. 개혁신당에 접근을 소멸시키겠다는 전략이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진짜 유승민 빼고 다 공천받았죠. 그리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보수의 의미 있는 자원이 되기보다는 그 뒤로부터도 계속 배척이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 윤석열은 본인의 정권을 유승민에게 경기도지사 안 주겠다는 것으로 이제 사실 시작과 함께 끝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뭐 그런데 미련을 갖고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언제 한번 제가 다 본 건데 지금 그거를 그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은 굉장히 저항도는 무관심 모드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반농담이지만은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냐면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상황에서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같은 고민,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밖으론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요.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고요. 저는 근데 그 선택 어떻게 황교안 대표는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비슷한 결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 지점에서 제가 그래서 장도연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움직임보다는 제가 알고 왜 그 판에 들어가냐, 제가 유승민 대표랑 정치한 게 얼마인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개혁신당도 정당이잖아. 네. 정당의 목표는 선거에 나가고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 그럼 지방선거 120일 다가오는데 개혁신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보들 공천하고 후보자 다 내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지더라도 장렬하게 그냥 일정 부분의 포션 차지하면서 가겠다 이런 거 안 치면 돼요. 공천자를 왕창 내는 것부터가 우선 고민입니다. 이 소수 정당은. 그리고 그거를 좀 주민들이 봤을 때 양질의 인물이라 생각하는 사람 위주로 내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이제 국회의원 보궐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 전략을 저희가 내는 것도 이제 그다음 저희 관건이고요. 저희가 시간 여유를 갖고 이걸 계속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보수 진영에서 합치면 이긴다 담론은 황교안 담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휘둘리질 않습니다. 저희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국민님이 약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평택을에 지금 자기가 보궐선거 나오겠다고 평택이랑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는 100% 나중에 자기 단일화하자고 할 거고 이렇게 해서 합당하자고 할 거거든요. 그거에 국민의힘이 넘어가는 게 더 리스크가 클 겁니다. 예. 저는 우리 2020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유승민은 절대 공천 주면 안 돼. 그런데 또 공천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지. 예, 그때 뭐였죠? 전진당인가? 또 우리 또 이현주 선생님은 공천을 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나가서 또 졌죠 또.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만 골라서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황교안이다 선언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아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